다소 어렵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용과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게는 그런 어떤 정부의 대책이 어떠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는 좀 총평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양이 좀 많습니다. 많긴 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 정도는 좋게 아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다만 약간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제가 얘기한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다르다거나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서슴지 말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제가 얘기를 할 것은 여기에 좀 나와 있는 대로 코로나 좀 19에 대한 경제에 미친 영향, 즉 경제 충격,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줬는가를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정부의 대책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거를 좀 나눴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러한 대책들은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상당한 폭으로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실직과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즉 소득 지원 대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네 번째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냥 그 자료가 있긴 한데 자료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게 PP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먼저 경제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세계 경제에 관련한 건데 세계 경제에 대한 이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올해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건데 물론 많은 기관에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IMF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통화기금에서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난 1월 달에 IMF는 여기 그 레이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IMF는 지난 1월 달에 3.3% 올해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월 달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마이너스 성장, 즉 마이너스 3.0% 올해 성장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 삼아서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부분인데 IMF는 내년도에는 5.8%로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IMF의 이 전망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이나 언론 등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V자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IMF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5.8% 수준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V자는 이렇게 푹 가라앉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5.8%까지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 하반기 내에 정리될 거다라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서 경제 그 봉쇄 조치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 심각한 장애물들이 연말까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전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정부나 질본에서 예상하듯이 올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즉 대유행 국면이 50% 정도가 더 오랫동안 연장이 되면 추가로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측률이 마이너스 3.0인데 이게 뭐 2차 대유행이 오면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연말까지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단계적으로 해소되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울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한국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아까 봤던 IMF나 그 다음에 국제 그 신용평가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무디스라든가 피치인데, 이런 국제 신용평가사들하고 IMF에서는 마이너스 1.2%를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는 마이너스 0.5, JP 모건이라는 이제 투자은행은 0%,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연구소들인데 현대경제연구소하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각각 0.3하고 0.5, 그리고 특이하게 한국경제연구원은 어디냐면 정경련 산하의 연구원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2.3까지를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또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보면 아무리 잘 봐줘야지 뭐 0% 초반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어떠냐? 이제 앞에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한 거고, 그럼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실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속보로 낸 거예요. 4월 23일 날에 국내 GDP, 국내 총생산 그 성장률을 속보로 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사분기죠. 1사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즉 뭐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작년도 4사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분기로 나눠가지고 1사분기, 올해의 1사분기가 전기, 즉 내년도 작년에 4사분기와 대비를 했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이때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이 4월 9일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요 얘기는 전제가 있어요. 요것도 이 전제, 이주열 총재가 직접 얘기한 전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2분기면 몇 월 달까지예요? 6월 달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정이 되고, 하반기에 즉 7월 달부터 3, 4분기와 4, 4분기는 정상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 활동이 상당 수준으로 개선된다는 시나리오가 전제되면 0%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제가 실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금 비관적이죠. 왜냐하면 6월 달이면 당장 다음 달인데, 다음 달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일정하게 관리 수준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대유행 국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나 경제 활동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일정하게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겠지만 과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6월 달까지 해서 비슷하게 해소될 수 있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0%대의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한국은행 보도 자료인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둘 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1사분기입니다. 1사분기. 그래서 제조업은 마이너스 1.8%였고요. 서비스업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 그나마 이제 토목건축 쪽으로 해서 건설업은 0.3% 정도가 건설업 쪽에서는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러한 업종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 이쪽이 그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라든가 운수업, 그 다음에 의료보건업, 그 다음에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은 마이너스 5% 이상의 감소, 이제 성장률이 감소되었고, 그나마 금융 및 보건, 금융 및 보험 쪽만 2.3%의 성장을 기록했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 이제 관광객들이 축소되면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우리가 봤고, 그러면 동시에 그럼 고용이 어떠냐는 고용. 고용은 이제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용은 보면 첫 번째로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이건 통계청의 3월 달에 고용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된 거예요. 4월 17일 발표된 건데 경제활동 인구조사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가구조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근데 이 통계청의 이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9년 3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의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치를 작년의 3월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의 3월치와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취업자가 19만 5천 명 감소했다라는 거죠. 근데 취업자는 임금 노동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취업자라고 하는데 이 취업자, 즉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를 다 합한 취업자가 작년 3월 대비해서 19만 5천 명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층은 통계상으로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약 22만 9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이런 데에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감소를 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취업자 수는 이렇게 해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비교해서는 3월에 비교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코로나19는 최근의 상황인 거잖아요. 작년 3월에 그렇게 비슷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변수가 작년 3월에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용 동향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즉 코로나19가 고용에 얼마만큼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를 보려면 사실은 지난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그게 예를 들면 이게 3월치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 2월, 즉 2020년 2월의 고용 지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바로 요거예요.
즉 요게 3월이고 2월인데 2020년 2월에 대비해서 3월 달에 전체 취업자는 68만 명이 감소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68만 명이 감소를 한 거고, 그래서 고용률은 1.6%포인트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계절 조정 지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계절 조정 지표는 왜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용 지표는 같은 달끼리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예를 들면 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농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없는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 때 많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농림어업의 종사자 같은 경우에 농번기 때 확 늘어났다가 농한기 때 줄어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바로 그 전달과 비교를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계절성,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변화가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업종이 과다하게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해줘요. 그 뭐 조정 방법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그게 계절 조정 지표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절 조정을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3월 달은 올해 2월 달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전체 취업자의 68만 명이 감소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임금 노동자는 어떨까? 즉 아까 자영업자는 빼고, 자영업자는 비임금 노동자인데, 그러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이게 전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만 4천 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상용직과 임시직과 일용직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상용직과 임시직과 일용직,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죠? 예, 우리가 고용 형태에 따른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아주 잘 알잖아요. 근데 요건 뭐예요? 상용직은 뭐예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거는 그냥 1년 이상, 1년 미만, 그 다음에 한 달. 그래서 이 1년 이상,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안정적인 계약을 맺고, 노동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라 하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시직, 그 중에서도 한 달 이내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3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상용직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45만 9천 명이 늘어났어요. 상용직은 1년 이상짜리. 근데 임시직은 42만 명이 감소하고 일용직은 17만 3천 명이 감소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로나19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 영향이 점점 가겠지만 순차적으로 가죠. 순차적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취약한 노동자 계층이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난 작년 3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용직은 늘어났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대폭 감소했다. 이 얘기는 위기에 취약한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뉴스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일시휴직자가 어떻게 됐냐. 근데 요거는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냐 전년 동월 대비냐인데, 전월은 올해 2월과 비교했을 때의 고용지표이고, 전년 동월 대비는 작년 3월 2019년 동월이니까 3월치 우리가 고용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 3월치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년 동월 대비 126만 명이 늘어났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이게 약 360% 정도가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증가할 수가 없고요. 그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직자나 무급휴직자 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역시 이 주당 노동 시간을 3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6시간 미만의 노동자 수의 변동과 그 다음에 3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을 봤는데 36시간 이상의 노동자들의 숫자가 팍 줄었어요. 이게 보면 36시간 이상의 취업자가 159만 2천 명이 감소했어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늘었어요. 13만 6천 명이 늘었다. 요 얘기는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가 160만 7천 명 정도가 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줄어든 취업자가 159만 정도 되죠. 일시휴직자가 160만 정도 돼. 거의 비슷하죠. 이 얘기는 물론 이거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36시간 이상 감소한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대부분이 지금은 일시휴직자로 전환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일시휴직자는 그게 무급이든 유직이든 간에 다시 정상화돼서 일터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성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실업률도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한마디로 얘기해 여기 한번 봐보면 3월달 실업률 올해 3월달 실업률이 4.2%고 실업자가 118만 명이에요. 이게 많다고 생각해 적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봤을 때 뭐 아무튼 그 출제자의 취지는 굉장히 작다 이런 대답을 원했었는데 대답을 없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4.2%고 만약에 실업률이 3%대나 4%대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그리고 118만 명이면 아까 일시휴직자 몇만 명 늘어났다고 했어요? 네? 일시휴직자가 뭐 160만 명 정도, 126만 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보면은 임금 노동자가 13만 4천 명 감소하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아까 뭐 2월에 비해서 68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등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3월 실업자는 118만 명이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게 전년 동월 즉 2019년 3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실업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떨어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2019년 3월 달은 4.3% 실업률이었는데 올해 3월 달은 4.2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왜곡이 심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면 취업자로 잡힐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지 취업자로 계산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통계상이에요. 통계상 1시간. 1시간 일하면 그냥 취업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취준생, 소위 말하는 취준생들이죠. 취준생들이 실업자예요?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죠. 그리고 구직 단념자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쉬는 사람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진짜로 들어가고 싶은 어디 뭐그 업종이라든가 회사가 있었어. 근데 거기 자리가 안 나. 그럼 다른 데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나 쉴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사회에 진출할 때 잘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그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굉장히 좁게 잡혀요. 좁게 잡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공식 실업률 말고
확장 실업률을 따로 발표해요. 확장 실업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는 사실상의 실업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업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통계에서 실업자에 잡히려면 일단 일을 현재 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일이 주어지면 곧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뭐 거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할 때 그 지난 4주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려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경제활동 의사가 없다고 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 계산할 때 이거 빼거든요. 그래서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면 빠질수록 실업률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현재 3월 달의 실업률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확장 실업률, 실제 실업률이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실업률은 확장 실업률인데 14.4%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14.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확장 실업률이 12.6%였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작년 3월 비교해서 1.8%포인트 정도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실제 실업자 수는 요거는 이제 이 통계청의 2020년 3월 고용 동향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428만 2천 명. 아까 공식 실업자 몇 명이었어요? 3월 공식 실업자가 118만 명. 근데 실제 실업자는 428만 2천 명.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고용 사정이 결코 좋아진 게 아니고 코로나19의 여파가 점점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2월달, 이 전달, 전월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2020년하고 2020년 2월달과 비교를 했을 때는 3월 실업률이 역시 이것도 증가를 했어요. 0.5%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업자가 정확히 몇 명이냐라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실제 실업자를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 조정을 해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낸 전월, 즉 2월달과 3월달을 비교했을 때는 비율만 보시면 돼요. 즉 실업률이 일정하게 올랐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우리 그 통계인데, 앞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사람한테 하는 조사예요. 근데 이 조사가 있어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요. 이 조사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도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비임금 노동자, 즉 자영업자라든가 무급가족 종사자 등도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가사 노동자들도 조사를 하는데,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1인 이상의 종사자, 즉 1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조사인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설문표 있잖아요. 그 표에 답변을 하는 거고, 아까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여러분들한테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은 전년 동월이니까 2019년 3월 대비해서 22만 5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 이건 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자가 이 정도로 감소를 했고, 그 중에 임시 일용직이 12만 4천 명이 감소를 했더라. 근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아까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경활조사에서는 상용직이 조금 증가를 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대폭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체 노동조사에서는 모든 종사상의 노동자들이 다 감소를 했어요. 즉 상용직도 보면은 8,000명 정도 감소를 했고 임시 일용직은 12만 4천 명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는 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를 기타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타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9만 9천 명 정도, 9만 3천 명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한꺼번에 임시 일용직으로 조사를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용직이 8천 명 수준의 감소를 해서 감소폭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역시 줄어들었고 임시 일용직은 약 12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역시 뭐 경활 인구 조사라든가 사업체 노동력 조사 할 것 없이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에 취약한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가 심각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쪽의 계층의 노동자들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업종별로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숙박 음식업이라든가 도소매업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요. 통계상으로 보면 300인 미만은 25만 4천 명 정도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2만 9천 명 정도. 요거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영원히 타격을 안 받을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타격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대신 300인 미만 쪽은 상당히 이미 3월 달부터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2월 달과 대비해 보면 아까 이 앞에 거는 작년 3월과 비교를 한 거예요. 작년 3월과 비교를 한 건데 그러면 당장 이 전달과 비교를 하면 어떠냐라는 게 이거예요. 이 전달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17만 1,000명 정도 감소를 했더라. 근데 이건 어떻게 뽑았냐? 3월 중에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입직을 한 사람이 있고 이직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월 한 달 동안 입직을 한 사람은 요 정도예요. 100만 명 정도 돼요. 이직을 한 사람들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 121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돼요. 이 차이가 2월 달과 3월 달의 임금 노동자의 규모의 차이겠죠. 그렇죠. 입직이 이직보다 더 많으면 더 늘어날 거고 임금 노동자가 늘어날 거고 그 반대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입직이 이직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만큼 즉 17만 1,000명 정도 2월 달에 비해서 감소했더라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간에 이 중에 17만 1,000명이 모두 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직했을 거다라고 추정은 못하겠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에 의해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추정은 가능하죠. 근데 이 이직도 자발적 이직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고 기타 이직이 있어요. 자발적 이직은 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거고 비자발적 이직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공고사직이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등등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한 거고 기타 이직이 여기서 재밌어요. 근데 비자발적 이직이 약 15%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직이 요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기타 이직이 26만 5천 명인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만 6천 명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 80%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무급휴직자가 여기에 포함돼요.
기타 이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렇게까지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80%가 거의 2배로 뛰었다라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거는 무급휴직자가 그만큼 3월달에 늘었다는 거고 그 무급휴직자의 증가는 결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기타 이직의 26만 5천 명 전부 다가 무급휴직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우리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서 좀 봤어요. 뭐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누가 딱 한 분만 질문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오신 동지가. 예. 네. 그게 아까 그 3월 임금 노동자 전년 동월 대비 13만 4천 명 감소한 그래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상용직은 45만 9천 명 늘고 임시직이 42만 명, 일용직이 17만 명 줄어들었는데 총 고용은 좀 줄어든 측면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좀 더 질이 높은 이제 직종이라고 본다면 이런 현상 총 고용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처지나 노동 조건, 그다음에 임금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임시 일용직의 노동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거를 상용직에서 흡수를 해가야 되거든요. 상용직 흡수를 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업체 노동력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장 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좀 통계적으로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그 개인에게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업체에서 조사하는 게 좀 더 약간의 어떤 신뢰도가 높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임시 일용직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상용직도 같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대신 앞서 그 동지가 말씀을 하셨듯이 경활 인구 조사에서는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줄었잖아요. 임시직과 일용직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는 경활 인구 조사의 그것과 경활 인구 조사의 그 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결과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임시 일용직과 상용직이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시 일용직에서 줄어든 노동자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잖아요. 근데 경활 조사에서는 상용직이 늘고 임시 일용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결과 등을 봤을 때 임시 일용직에서 떨어져 나간 노동자들이 조금 더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자라든가 좀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로 오히려 이렇게 전락한 것으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 대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조합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노동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지역의 간부 동지들은 아무튼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세부 내용까지 잘 꿰차고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책의 한계라든가 문제점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한계나 문제점이 있지만 아무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한계적이라 하더라도 그 있는 제도를 우리 노동자들이나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고용 유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대책 중에 좀 영역을 좁혀봤어요. 영역을 좁혀봤는데 크게 제가 살펴볼 영역은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인데 이 3번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이게 어제 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뭐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뭐 비대면, 뭐 디지털, 뭐 이런 데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이제 막 발표되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다루진 않고, 근데 크게 보면 정부의 대책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고용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실직을 했거나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소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은 고용과 실업과 관련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첫 번째로 고용 유지 대책을 한번 볼게요. 고용 유지 대책은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본인의 사업장이나 주변에서 요 고용 유지 지원금을 혹시 신청한 사업장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데 있어요? 뭐 이쪽에 서비스업 쪽이라든가 이 관광 그리고 뭐 제조업 쪽도 이쪽을 좀 신청을 꽤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용유지 지원금은 원래 있는 제도예요. 원래 있는 제도인데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뭐 예를 들면 생산량이라든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를 해야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다른 요건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요건입니다. 근데 이걸 아예 완화를 시켜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았다라고만 일정하게 입증을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건을 완화를 시켜줬고,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그 지방 관세 있잖아요. 우리 그 노동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휴업을 하고 휴업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사업주가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하면 그 휴업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데, 근데 난 자르기는 싫다. 혹은 뭐 정부가 자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돈 내놔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휴업을 하고 유급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하고 유급 휴업 수당 중에 일부를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노동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전면 휴업 있잖아요. 뭐 직장을 아예 다 문 닫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전면적으로 휴업을 할 때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모든 그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총 노동 시간을 계산해서 그 중에 20% 정도만 줄여도 부분 휴업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20% 이상 줄였을 때. 그래서 부분 휴업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분 휴업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 휴업도
유급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휴직을 1개월 이상 하면은 그때의 유급 휴직이나 유급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원래는 한 67% 정도, 그러니까 휴업수당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 한 67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존을 해줬는데, 지금은 90% 정도까지 해줘요.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물론 대기업은 좀 낮죠. 대기업은 한 67% 정도까지 되는데, 그래서 한 4, 5, 6월 달 3개월 동안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90만 원을 정부 돈으로 메꿔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크게 보면 4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굉장히 많아요. 전체 취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미가입자예요. 그 다음 임금노동자 중에도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특고라든가 그 가사노동자 65세 이상, 그 다음에 공무원을 포함, 경공교원 포함해서 특수직역이 없는 가입자, 뭐 아무튼 이런 데는 다 포함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파견 용역 산하청 노동자 이제 강고 있잖아요. 강고도 역시 배제돼요. 강고는 사실상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에, 그러니까 강고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다 고용보험을 들어는 줘요. 그래서 법적으로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견업체가, 인력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이 노동자 수 변동이 심하거든요. 어느 한 곳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보내기 때문에. 근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 달 동안도 고용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힘들다라는 거고, 이게 파견 용역이나 산하청이 한 16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빠지는 거죠. 자, 5인 이하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여기도 일단 5인 이하 사업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긴 하는데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휴업을 하고 유급 휴업 수당을 사업주가 지불하면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 수당이 유급화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림에 떠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지원금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즉 3개월 정도만 90%고 나머지 기간, 평소 기간으로 돌아오면 67%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과연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경제적 동기 혹은 고용 유지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좀 회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선 과제를 좀 보면 여기도 한 4가지 정도. 하나는 아무튼 고용보험을 빨리 손을 봐야 돼. 고용보험을 대폭 좀 늘리고 그 적용 범위를. 그 다음에 이미 가입 대상인데 가입을 이러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강고 있잖아요. 강고는 예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뭐 현대자동차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사내하청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거기는 좀 뭐 예를 들면 이제 불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개기고 있긴 한데, 만약에 불파와 관련한 최종 판결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 된다. 개선 과제로. 그렇게 해야지, 즉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의 의무와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가 지도록 하면은 그나마 현재의 어떤 그 제도의 공백이 메꿔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금기법을 적용해야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착한 사용자가 있어서 5인 미만 하더라도 유급 휴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한 뭐 착한 사용자에 기대서 우리의 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법으로 강제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 휴업이나 유급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기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법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바꿔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금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권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첫 번째 노동부 장관이 김영주 장관이었는데, 김영주 장관 시절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거기에서의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금기법을 전면 적용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면 돼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지원 수준과 기간을 아무튼 최대한 해라. 근데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경제가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일정하게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넉넉하게 연말까지로 기간을 쭉 늘려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업주에서는. 그러면 아예 정부가 100%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말까지는 고용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의 고용 유지 그 대책으로는 요거예요. 기업 지원을 고용 유지하고 연계하는 방안인데, 이것도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실질적으로. IMF 때도 그랬고, 2008,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근데 그때는 전제 조건이 없었고,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제 조건이 구조조정해라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죠. 자구 노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자구 노력을 해라라는 것은 다시 말로 하면 뭐 좋은 의미에서 문어방식 확장한 걸 대강 잘라내고 좀 스스로 이 돈 될 만한 거를 현금을 확보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다 노동자를 잘라라라는 것이 자구 노력의 핵심이었거든요. 구조조정해라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였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건 아니에요.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해외 대응 사례를 참고해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기업의 자금 지원과 고용 유지 의무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 굉장히 후퇴했어요. 아예 삭제되지는 않았는데 후퇴했다.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 지난 4월 29일, 그러니까 메이데이 바로 전전날이었는데 4월 29일 날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와 관련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어요.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용 유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후퇴한 거죠. 예를 들면 일정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몇 %인가? 고용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고용 유지라는 게 그게 95%인지 90%인지 85%인지 80%인지 50%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한시적 해고 금지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후퇴했고, 두 번째로는 고용 유지를 사업자의 책임, 즉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라라는 걸로 해서 노사 공동 노력 조항으로 후퇴를 해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뭐 우리한테 뭐 양보하라고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겠죠. 그래서 원래 고용 유지는 기업들이 자금을 정부 자금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의 혈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라는 걸 물으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후퇴된 한시적 해고 금지도 아니고 일정 비율의 고용 유지로 후퇴하고 또 사용자의 책임이나 의무 혹은 명확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그냥 노력할 것, 즉 노사의 공동 노력으로 후퇴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런 문제예요. 한시적으로 해고 금지가 아니라 그냥 일정 비율의 고용 유지인데 일정 비율의 고용 유지나 아마 정부 문서에 보면 90%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90% 이상 고용 총량을 유지할 거. 그러면 10% 정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10% 정도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묻지도 않고 일단 10% 자르고 볼 거예요. 뭐 정부에서 90%까지만 유지하고 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죽어라고 100%다 유지할 노력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별로 돈 토해낼 일도 없는데 그냥 일단 10% 자르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90%를 그럼 언제 다 유지하겠냐? 제가 보면 그러지도 않겠죠. 다양한 꼼수를 통해서 또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해고 제도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행이 되어 왔어요. 노동시장의 노사관계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90%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양국 간에 있어서의 고용 상황이나 노동자들의 상태, 처지를 고려치 않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여기에서도 간접 고용은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지원을 받으면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까지도 책임지게 하면서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조건이 없어요. 간접 고용은 여기서 또 빠져버린 거죠. 그냥 정규직만 직접 고용 정규직만 뭐 예를 들면 90%다 그러고 90% 정도까지만 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의무를 연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10인 미만이고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떻게 뭐 고용유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조건으로 걸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자활력을 길러주기 위한 대책들은 따로 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도 역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게만 고용유지 노력 조건 아니에요. 의무 아니고 노력 그냥 노력이에요. 노력 조항이에요. 노력을 부과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간접고용 노동자까지를 포함해서 일정 비율의 고용 유지가 아니라 한시적 해고 금지로 가야 된다. 연말까지 최소한 혹은 6개월인 6개월 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 그 한시적 해고 금지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인데 이것도 고용유지 대책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거 원래 이것도 기존 제도. 이것도 기존 제도인데 이건 원래 뭐 때문에 만나요?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이 뭐 지금은 완전히 가라앉았지만 문재인 정부 1년차와 2년차 때는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7% 정도의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있잖아요.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평균 지난 3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평균이 7%고 문재인 정부 1, 2년 때의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를 들면 뭐 한 10%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럼 이 차이가 한 3% 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나는 분을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약간 늘렸어요. 1인당 월 추가로 기존에 주는 것 말고 추가로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4개월 동안 추가로 더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라. 근데 이거는 월 215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이런 그 고용유지 대책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면 하나는 여기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제돼. 여기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다 대책에서 모든 대책에서 다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아까 뭐 특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금이 이게 이 아까 추가로 4만 7만 원 정도 하는 것까지를 다 더해봐야 한 달 1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예요. 누구에 베풀칠할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받았으니까 그럼 뭐 그 고용 유지하겠다라고 결심할 사업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지원금을 약간 노동자 평균임금과 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게 대강 보면은 1인에서 4인 사업장은 평균임금이 한 213만원 총액 기준이에요. 한 3만원 정도 되고 5인에서 9인이 280만원 10인에서 29인이 3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비하면 이렇게 지원금의 비율이 8.4, 5.7, 3.9 그러니까 다 10%도 안 돼요. 이 정도를 받고 고용 유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업주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건데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대책이 요거예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무급휴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원래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원래 기존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속 지원 절차를 프로그램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이 일반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3개월 하고 그 이후에 90일 이상 그러니까 90일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 지원을 해줬어요. 평균 임금의 한 50% 이하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유급휴직을 3개월 해야 하는 그 요건을 1개월로 줄여준 거죠. 그 다음에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30일 이상으로 줄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신속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원 내용을 예를 들면은 일반 절차는 이제 평균 임금의 50% 내에서 최대한 6개월 정도인데 일단 급하니까 50만 원씩 해서 3개월 일단 넣어주겠다. 뭐 요게 핵심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반 업종에 대한 신속 지원은 발표했는데 시행은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을 한 다음에 6월 달부터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 정부 한가해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지금 뭐 현장은 난리가 났는데 이제 6월 달부터 하겠다고 발표는 먼저 신나게 해놓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인 거죠. 그다음에 특별 고용 지정 업종은 좀 달라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뭐 여행업이라든가 뭐 그 전에 했던 관광업 이런 데가 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인데 여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신속 지원 절차는 그 전에는 1개월 유급휴직하고 지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예 무급휴직을 하면 1개월 유급휴직 요건을 아예 없애고 무급휴직 하자마자 곧바로 지원을 해주겠다. 3개월 정도. 근데 여기는 이미 시작했어요. 4월 27일부터. 그러니까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이미 시작한 거죠.
아무튼 제 생각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업종 뭐 특별 업종 할 것 없이 지금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점은 뭐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유급휴직 1개월 후에 무급휴직 지원금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급휴직자가 이미 4월달에 폭증을 해버렸어요. 폭증을 해버렸는데 근데 이거를 유급휴직 1개월을 해야지 무급휴직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미 무급휴직 들어간 어마어마한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제 엇박자인 거죠.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일반 업종과 특별 지원 업종 구분하지 말고 무급휴직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유급휴직 1개월 요건을 생략하고 즉각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은 요거는 누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50만 원 먹고 살 수 있어요? 힘들죠. 근데 이게 정부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곳곳에서 50만 원씩 3개월인데 그러면은 뭐 150만 3개월 동안 150만 원으로 먹고 살아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여러분 그 실업급여 하한액이 얼마냐면 일로 하루로 따지면 그게 한 6만 원 정도 되고 한 달로 따지면 180만 원. 실업급여를 받아도 차라리 실업급여 받지 누가 이거 받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자나 사업주나 노동자가 그냥 아무튼 어렵더라도 조금 버텨보자 라는 정도 수준의 충분한 금액이 지원이 돼야지 고용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정부의 대책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월달에 이 폭증을 했는데 이 신속 지원 대책 일반 업종 6월달에 한대요. 근데 그것도 유급휴직 1개월 요건을 하면은 7월달부터 지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이 5월이면 5, 6, 7, 7월달부터는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느려도 너무 느린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다 지원해서 제외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고용유지 대책은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그 다음에 기업 지원을 고용유지와 연계하는 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핵심이고, 물론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 있긴 한데 이 4가지 정도가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이제 그 소득 지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힘드시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면 더 힘들겠죠? 빨리 끝내주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보세요. 이렇게 좀 하고 소득 지원 대책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소득 지원 대책 부분은 가족 돌봄 휴가. 근데 요거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가족 돌봄 휴가가 규정이 있어요. 법적 규정이 있고 그게 무급이에요. 꼭 무급일 필요는 없지만 단협의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유급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경우에 정부가 일정하게 비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짜실짜실해요. 그냥 하루에 5만 원씩에서 10일 50만 원 주겠다라는 건데 참 답답하죠. 그냥 그래요. 요거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대책에서 나오겠지만 가족 돌봄 휴가는 반드시 유급화를 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이런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가족 돌봄은 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애가 없더라도 누가 감염이 되어서 감염 환자가 발생했거나 가족 중에 아니면 어르신이 있거나 어떤 경우에도 가족 돌봄가 필요한데 가족 돌봄을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무급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장에서 휴가를 받기도 어려운 처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유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요거 뭐 대구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게 너무 복잡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뭐냐면 실업급여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대상이 특고 프리랜서, 뭐 특고 프리랜서는 약간 좀 같은 급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좀 많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그 다음에 특고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없잖아요.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가 25% 된 경우에 1인당 최대예요. 최대 50만 원씩에서 2개월간 지급하겠다. 뭐 일부 지자체는 1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되고 이것도 웃겨요. 특고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되고 특고는 미가입자여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볼 건데 이것 때문에 뭐 아무튼 무급휴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뭐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안 한 사람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겠네. 그런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못 받겠구나라는 게 팍 들어오죠. 그거 못 받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특고의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무급휴직자 11만 8천 명, 특고 프리랜서 14만 2천 명 정도 혜택을 입을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로는 지원 규모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무급휴직자는 지금 몇 명인지 추정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 막 수십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고는 221만 명 정도 돼요.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하고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한 10만 명 수준을 지원한다는 거 도대체 이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이게 하루에 2만 5천 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까 그 최대 50만 원. 한 달 최대 50만 원이 하루에 2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해서 최대 20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업급여 하루 얼마라고 했어요? 하한액 6만 원 정도 돼요. 그냥 대강 알아두세요. 그냥 6만 뭐 얼마인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80%로 하한액인데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원래 90%였어요. 근데 이게 80%로 이게 계약이 되면서 근데 80% 되니까 이게 그 전에 하한액보다 더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전 현상이 발생할까봐 더 떨어질 경우에는 그 전에 하한액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한 6만 정도 되고 한 달에 또 실업급여액은 이게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30일로 하니까 꽤 높아요. 그러니까 6, 38, 18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뜨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루에 2만 5천 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에서 50만 원. 뭐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 요건이 또 다 달라요. 뭐 기업 규모가 어떤 데는 30 미만, 어떤 데는 50 미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중위소득 기준도 어떤 데는 뭐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어떤 경우에는 뭐 연봉 7천만 이하인 경우. 근데 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걸 어떻게 아냐? 그거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건강보험료는 작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올해 발생하고 올해 피해를 줬는데 그러면은 올해 피해된 게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먼저 특고부터 봐볼게요.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한 5% 정도를 제외하고 절대 다수는 미가입자가 맞아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그럼 뭐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미가입자인데. 근데 특고 노동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건설 노동자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요. 취업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다른데 일용직으로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일용직으로 나가더라도 고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면 특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안정된 그런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득이 오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특고 노동자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거죠. 그냥 고용보험에 가입했건 안 했건 간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하루 정도
예를 들면은 이제 일감이 없어가지고 소득이 없어서 일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가입한 건데 그것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게 해놓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무급휴직자는 또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무급휴직 영세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들은 또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무급휴직자들은 대부분 다 영세사업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책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 촉진수당 뭐 요거는 원래 좀 복잡해.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취성패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게 뭐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그 중에 구직 촉진수당이 있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 참가자 중에 중위소득 60%.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계속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부자들한테까지 지원금 줄 필요 없지 않냐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쉬운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쉬운 문제라. 그럼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옛날에 최저생계비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를 절대적으로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면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7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그게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가구. 일단 뭐 1인 가구로 계산해봐요. 뭐 4인 가구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1인 가구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짜는 게 맞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뭐 4인 가구 중심으로 정책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인 가구가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1인 가구를 계산했을 때 월 100만 원 이하를 받은 사람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준다.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 지원 대책은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여기에도 특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형식적으로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득 요건이 너무 좁아가지고 포괄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포괄적인 재난 실업수당의 지급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고용안정지원 요것도 또 복잡해요. 요건 최근에 4월 22일 날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건 요거 있죠. 이 특고학원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똑같아요. 아까 지자체별로 하는 거하고.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지자체별로 하던 거를 중앙정부가 직접 하겠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원 액수는 비슷해요. 50만 원씩 3개월. 근데 대신 50만 원씩 3개월 막 주니까 막 또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걸 어떻게 먹고 사냐 하니까 이게 참 조삼모사인데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주고 두 번째 달에 50만 원 주니까 3개월에 나눠준 걸 2개월로 나눠주겠다. 근데 총액이 바뀌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150만 원. 완전히 이건 조삼모사죠. 그렇게 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에서 그러면 이미 받은 특고나 프리랜서 어떻게 하냐? 나머지 분을 줄 수 있다 신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는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되는 거고 똑같아요.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되는 거고. 그럼 아까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의 150%, 그 다음에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
7천만 원 이하. 뭐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우에 연매출 2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여기가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지원 규모가 93만 명인데 이 중에 영세 자업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원 규모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에서 그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150만 원. 세 달에 150만 원이나 두 달에 150만 원이나 참 소득 지원 대책으로는 미흡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와 똑같아요. 특고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요건으로 해놓으니까 하루라도 일용직으로 일한 특고는 받을 수 없고, 그 다음 5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역시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만 하면 돼요. 힘드시죠? 네, 조금만 이제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제 요 얘기만 하면 오늘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뭐 청년명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 그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뭐 중앙집행위원들이 청년명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몇 가지의 어떤 뭐 결론적으로 몇 가지의 좀 총평과 개선 과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상임위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종합평가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정부는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제도에 의존하는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기존의 사각지대는 계속 배제됩니다. 대표적으로 특고라든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그러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취업자 중에 절반이 넘고 임금 노동자 중에도 34.2%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중에 공무원 등의 어떤 법적인 적용 제외자가 15.8% 됐는데 의무가입자인데도 미가입자인 실질적인 사각지대도 18.4%니까 거의 20%가량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유지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제도의 허점이나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존 제도에 얽매인 거기에 의존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책에서도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 그 뭐 새로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이거예요. 기업 지원하고 고용 유지를 연계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존의 사각지대는 새로운 대책에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간접고용. 예를 들면 기업 지원을 할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 사내하청이나 그 다음에 그 사내하청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까지를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그걸 포함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지원 수준. 제가 보기엔 이 정부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50만 원 퉁치고 있어요. 근데 50만 원 왜 50만 원 주냐고 했을 때 근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뭘 근거로 해서 50만 원인지 모르고 그냥 뭐 기재부가 이 정도밖에 못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계 지원이나 소득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야 되고, 기간도 지금은 3개월이에요. 대부분. 근데 3개월 내에 코로나19가 끝나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설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일정하게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경지가 경제 혹은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혹은 정상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를 감안하면 최소 연말까지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답답해요. 신속성. 그러니까는 정책이나 대책이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마련이 되고 결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업종의 경우에 있어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빨라야 7월. 이미 현장에서는 무급휴직자가 이미 폭증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대책이 실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온 국민 그 재난지원금, 소위 말하는 그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뭐 하위 70%에게 주느냐, 100% 다 주느냐, 혹은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한 2달 시간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논쟁만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실업 대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속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뭘 개선을 해야 되느냐, 혹은 어떤 과제가 중요하냐, 요 문제를 제가 2가지로 정리해봤어요. 2가지로. 하나, 기존의 제도와 패러다임을 넘어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 긴급 대책은 긴급 대책대로 하되 그것과 병행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됩니다. 이 2가지. 하나는 기존 제도에 얽매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배제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시적으로 제가 보기엔 과감하게 각종 요건들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고용보험 가입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한 6개월 정도는 뭐 예를 들면 다 지원금 주고 실업급여 주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미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으로 6개월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꼭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용보험 가입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요건을 철폐를 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 즉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게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책, 뭐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 전례 없는 대책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고, 2번째로는 뭐냐면 요거예요. 긴급 대책만 하다 보면 안 돼요. 긴급 대책은 대책대로 한시적으로 하되 그것과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은 제도 개선 문제.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재난 시기에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실업급여 미수급자들에게는 한 6개월 정도 재난 실업수당을 주고 6개월 뒤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냐? 고용보험 제도를 넓혀서 개선을 하고 실업부조를 도입을 해야 돼요. 실업부조라는 것은 조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청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할 때 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청의 자금 지원 시 광고를 고용유지 의무에 같이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건 긴급대책이거든요. 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뭐 금기법과 노조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가족 돌봄 비용 지원도 지금 10일 수준이지만 그럼 그것대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제도와 그 다음에 보편적인 가족 돌봄 수당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노총은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민주노총 중집에서 크게 2가지, 재난시 모두내고 금지와 생계수습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이렇게 해서 크게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국면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와 고용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과 소득지원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과제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의 대응력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저보다 안에 계신 간부들,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간부 동지를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뭐 전통적으로 동원 집회 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요구들을 관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다양한 창의적인 행동 그리고 뭐 여론전 뭐 그 다음에 교섭 등을 통해서 뭐 투쟁과 교섭의 병행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큰 위기인 건 사실인데 또한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우리가 대처를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꼭한